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하고 소란스러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호텔인 셀레스티아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레스토랑은 세상의 소음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별세계였다. 창밖으로는 한강의 검은 물결 위로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가루처럼 흩뿌려져 있었고, 실내는 최고급 대리석과 벨벳으로 장식되어 숨막힐 듯한 고요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중심에 앉아있는 천명그룹의 회장 강태준은 지루함이 역력한 표정으로 붉은 와인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로서 그는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를 압도해왔지만 오늘 같은 맞선 자리는 그에게 있어 가장 무의미하고 피로한 시간 낭비에 불과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재계 서열 10위권인 혜성 패션그룹의 외동딸이라는 여자가 앉아 있었지만 태준의 눈에는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또 하나의 부속품으로 보일 뿐이었다. 한서윤은 숨이 막힐 듯 조여오는 짙은 네이비색 이브닝 드레스에 허리 라인을 의식하며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왜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넘어가 이런 터무니없는 연극을 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는 중이었다. 진짜 재벌가 영예인 친구가 사랑의 도피를 위해 시간을 벌어달라고 애원했을 때 서윤은 그저 1시간만 버티면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하지만 막상 마주한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단순히 돈 많은 도련님이 아니었다. 그가 뿜어내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운은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서윤의 감각마저 긴장하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며 본능적으로 레스토랑의 구조와 비상구의 메뉴, 숭치와 위치, 그리고 웨이터들의 동선을 끊임없이 파악하고 있었다. 태준은 침묵이 길어지자 습관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이 무의미한 시간을 끝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보통의 경우라면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주도하려 애쓰거나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과장된 웃음을 지어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은커녕 오히려 이 자리가 불편하다는 듯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고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하듯 맴돌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의 그런 태도가 신선하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위화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다. 마치 우아한 백조의 탈을 쓴 채 물밑에서는 치열하게 발버둥치는 맹수처럼 그녀에게서는 정제된 예의범절 뒤에 숨겨진 날 선 긴장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음식이 입에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자리가 불편한 겁니까? 태준이 나직하고 묵직한 중저음으로 침묵을 깨뜨렸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담겨 있었다. 서윤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흠칫 놀라며 시선을 태준에게 고정했다. 그녀는 사전에 연습한 대로 우아한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그저 야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잠시 넋을 잃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교과서적이었고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는 건조함이 묻어 있었다. 태준은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거짓말은 서툴렀고 그 서투름이 오히려 태준의 흥미를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는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며 그녀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태준의 시선이 와인잔을 쥐고 있는 서윤의 오른손에 머물렀다. 조명 아래 드러난 그녀의 손은 가늘고 길었지만 자세히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에 굳은 살이 박여 있는 것이 보였다. 프로필상 그녀는 피아노를 전공한 예술가였지만 저 굳은 살의 위치는 건반을 두드려서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태준은 사격장을 즐겨 찾는 취미가 있었기에 그 흔적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검지 안쪽과 엄지 뿌리 부분에 자리 잡은 희미한 흉터들은
오랜 시간 총기를 다루거나 검을 쥐어온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전사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다. 태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단순한 재벌가 영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그의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태준의 시선이 자신의 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황급히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위험한 인물이었다. 정체가 탈로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순간 그녀의 초인적인 감각이 찌릿하게 반응했다.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카트를 밀고 들어오던 웨이터의 걸음걸이가 미묘하게 부자연스러웠던 것이다. 일반적인 호텔 직원이라면 발뒤꿈치부터 소리 없이 딛는 훈련을 받았겠지만 저 남자는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린 채 긴장된 근육을 억지로 감추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창문에 비친 남자의 손이 쟁반 아래 숨겨진 무언가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에엎드려 서윤의 입에서 비명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태준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서윤은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던지며 테이블 위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날렵한 몸이 태준을 덮치며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순간 탕할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요하던 공간을 찢어발겼다. 그들이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 가죽이 터져나가며 하얀 손뭉치가 허공으로 흩날렸다. 태준은 등 뒤로 느껴지는 서윤의 청과 코끝을 스치는 화약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명소리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태준을 바닥에 눌러 보호하며 빠르게 고개를 들어 상황을 살폈다. 웨이터로 위장한 암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입구와 주방 쪽에서 동시에 튀어나온 3명의 괴한들이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들고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태준의 경호원들은 이미 밖에서 제압당한 듯 무정이는 먹통이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이 남자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떨고 있는 태준의 귀에 대고 단호하게 속삭였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요. 내가 신호를 보내면 무조건 BR 뒤쪽으로 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태준은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서윤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은색 스테이크 나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고는 스프링처럼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가장 가까이 접근해 오던 암살자가 그녀를 발견하고 총구를 돌리려 했지만 서윤의 속도가 훨씬 빨랐다. 그녀는 낮은 자세로 미끄러지듯 파고들어 암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중심을 잃은 남자가 휘청거리는 틈을 타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으악, 남자의 비명과 함께 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서윤은 망설임 없이 나이프의 손잡이 부분으로 남자의 관자놀이를 가격해 기절시켰다. 모든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치명적이었다. 나머지 2명의 암살자가 당황하며 서윤을 향해 사격을 개시했다. 총알이 바닥에 대리석을 쪼개며 파편이 튀어올랐다. 서윤은 재빠르게 뒤집힌 테이블 뒤로 몸을 숨기며 태준을 향해 소리쳤다. 지금이에요. 뛰어요. 태준은 그녀의 외침에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밭 쪽으로 전력 질주했다. 평소의 냉철한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생존 본능만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다. 총알이 그의 발뒤꿈치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몸을 던져 두꺼운 오크나무로 만들어진 바 카운터 뒤로 안착했다. 곧이어 서윤이 고개사처럼 날렵하게 공중제비를 넘으며 그의 곁으로 떨어졌다.
바카운터 뒤는 잠시나마 안전지대였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적들은 포위망을 좁혀오며 압박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탄약은 제한적일지 몰라도 화력면에서는 압도적이었다.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카운터 선반에 진열된 독주들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알코올 도수 75도의 럼주. 그녀는 병을 집어들고 냅킨을 병 주둥이에 쑤셔 넣었다. 라이터 있습니까? 그녀가 다급하게 물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퍼 라이터를 꺼내 건넸다. 불꽃이 튀며 냅킨에 불이 붙자 서윤은 그것을 머리 위로 던져 올렸다. 불이 붙은 술병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암살자들이 모여있는 공간 한복판으로 떨어졌다. 병이 깨지면서 폭발적인 화염이 치솟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욱한 연기와 물안개, 그리고 화재 경보음이 뒤섞여 시야가 차단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서윤은 태준의 손목을 꽉 잡았다. 내 손 절대 놓지 마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니까.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악력과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태준은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운명을 온전히 맡긴다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이며 그녀를 따라 빗발치는 물줄기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화염과 뒤섞여 자욱한 수증기를 만들어냈고 그 혼란스러운 장막 속에서 한서윤은 강태준의 손목을 부러질 것에게 움켜쥐고 달렸다. 고급 가죽 구두가 물에 젖어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을 위태롭게 디뎠지만 태준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공포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평생을 가장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앞선 여자의 좁은 등만을 바라보며 본능적으로 발을 움직여야 했다. 귓게는 여전히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암살자들의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짐승의 추격처럼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서윤은 복도 모퉁이를 돌 때마다 망설임 없이 방향을 틀었는데 마치 이 호텔의 복잡한 비상 통로를 자신의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육중한 스윙 도어를 박차고 들어선 곳은 호텔의 메인 주방이었고 갑작스러운 불청객들의 등장에 하얀 조리복을 입은 셰프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길을 터주었다. 뜨거운 열기와 음식 냄새, 그리고 금속 식기들이 부딪히는 소음이 가득한 주방은 또 다른 전쟁터였으나 서윤에게는 오히려 몸을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직원들 사이를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태준을 조리대 밑으로 밀어 넣음과 동시에 손에 잡히는 대로 밀가루 포대를 집어들어 뒤따라오던 추격자를 향해 던졌다. 허공에서 터진 하얀 가루가 시야를 가리는 순간 그녀는 날렵하게 몸을 날려 식칼이 꽂혀 있는 자석 거치대를 발로 차 넘어뜨려 적들의 진입 속도를 늦췄다. 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스테인리스 조리대 아래 웅크린 채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과 맞선을 보던 그 우아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그의 눈앞에는 생존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전사만이 존재했다. 서윤은 주방 뒷문으로 향하는 짧은 찰나에도 주변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하여 추격자들의 동선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그녀가 태준의 팔을 다시 잡아채 일으켜 세우며 달리라고 소리쳤을 때 태준은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굳은 살의 감촉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그것은 그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는 유일한 동아줄이자 신뢰의 증거였다. 주방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화물용 승강기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은 다급하게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야속하게도 위층에 머물러 있었다. 귓가에 들려오는 추격자들의 무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지한 그녀는 즉시 판단을 내리고 비상계단 쪽으로 태준을 이끌었다. 10층이 넘는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것은 평소 운동으로 단련된 태준에게도 벅찬 일이었지만 뒤에서 날아드는 총탄 소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계단 난간에 불꽃이 튀고 콘크리트 파편이 얼굴을 스칠 때마다 태준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공포를 느꼈지만 앞서가는 서윤의 단단한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지하 3층 주차장에 도착하자 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빠르게 스캔하며 탈출에 사용할 차량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자신의 전용 리무진이 주차된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려 했으나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의 의사를 묵살해버렸다. 회장님의 차는 이미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녀의 냉정한 분석에 태준은 반박할 말을 잃었다. 서윤은 대신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투박하지만 튼튼해 보이는 검은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단번에 깨뜨렸다. 그녀가 문을 열고 대시보드 아래의 배선을 능숙하게 조작하여 시동을 거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경이로웠다. 태준이 조수석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매기도 전에 차는 굉음을 내며 급출발했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차장 출구를 향해 질주하는 그들의 뒤로 검은색 세단 2대가 라이트를 번쩍이며 맹렬한 기세로 따라붙기 시작했다. 서윤은 백미러를 통해 적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핸들을 꺾었고 육중한 차체는 비명을 지르며 코너를 돌았다. 태준은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창백해진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다 못해 서늘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마치 이 급박한 추격전을 즐기는 사람처럼 혹은 이미 수없이 겪어본 일상인 것처럼 능숙하게 기어를 변속하며 속도를 높였다. 주차장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지만 서윤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그대로 돌진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로 된 차단봉이 산산조각 나며 허공으로 흩어졌고 차량은 도로 위로 튀어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수많은 차들로 붐비고 있었지만 서윤에게 그것들은 장애물이 아니라 적을 따돌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그녀는 경적을 울리며 차선과 차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파고들었고 뒤따르던 추격 차량들은 일반 차량들에 가로막혀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태준은 유리창 너머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며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추격자들은 집요하게 따라붙으며 창문을 내리고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총알이 뒷유리를 깨뜨리며 차 안으로 들이닥치자 태준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욕설을 나지막이 내뱉으며 핸들을 급격하게 틀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며 옆 차선의 트럭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었지만 서윤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를 번갈아 밟으며 균형을 잡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바닥에 최대한 몸을 밀착하라고 소리친 뒤 복잡한 교차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을 노려 과감하게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을 감행했다. 마주오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추격 차량 한 대가 가로수와 충돌하며 굉음과 함께 멈춰 섰다. 남은 한 대의 추격 차량은 끈질기게 따라붙었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을 따돌릴 계산을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올림픽대로의 진입로로 들어서는 척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다. 예상치 못한 급전환에 당황한 추격 차량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고가도로 난간을 들이받으며 멈췄고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복잡한 주택가 골목길로 사라졌다. 미로처럼 얽힌 골목을 빠져나온 차는 한참을 더 달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해지는 외곽 지역으로 접어들었고 그제야 서윤은 속도를 줄이며 백미러를 확인했다. 더 이상 따라오는 불빛은 없었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오직 엔진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옆자리의 여자를 곁눈질로 훔쳐보았다. 찢어진 드레스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허벅지에는 붉은 생채기가 나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운은 여전히 날카롭고 강렬했다. 태주는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의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에게 오늘 밤의 경험은 원초적인 생존 본능과 힘의 논리를 뼈저리게 각인시켜 주었다. 서윤은 차를 몰아 도시 외곽의 인적 드문 폐공장 단지로 들어섰다. 이곳은 그녀가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둔 안전 가옥 중 하나였으며 외부의 시선과 추적을 피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서윤은 차를 안으로 깊숙이 밀어넣고 시동을 껐다. 엔진 소리가 멈추자 갑작스러운 정막이 찾아왔고 긴장이 풀린 탓인지 태주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시트에 몸을 파묻으며 천장을 올려다보았고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욱신거리는 통증이 왼쪽 어깨에서 느껴지기 시작했다. 서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경계하며 창고의 셔터를 내린 뒤에야 태준이 있는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눈빛에는 약간의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준에게 내리라고 손짓하며 이곳은 안전하니 잠시 쉬어도 좋다고 말했다. 태준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차에서 내리자 서윤은 그의 어깨에 배어나오는 붉은 핏자국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아까의 혼란 속에서 튀어오른 파편이나 스친 총알에 상처를 입은 것이 분명했다. 태준은 자신의 상처를 내려다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낯선 여자와 함께 폐공장에 숨어들어 피를 흘리고 있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인가. 창고 안은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지만 희미한 달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윤은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로 태준을 안내한 뒤 어디선가 구급 상자와 생수병을 가져왔다. 그녀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태준의 찢어진 셔츠를 걷어내고 상처 부위를 살피는 동안 태준은 그녀의 얼굴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 가까워진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진실해 보였다. 그는 통증을 참으며 묻고 싶은 수만 가지 질문들을 억누르고 가장 본질적인 물음을 던졌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서윤은 소독약을 적신 거주로 상처를 닦아내던 손을 잠시 멈추고 태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곧 시선을 돌리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고 당신을 노리는 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조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태준의 호기심을 해소해주기는커녕 더욱 증폭시켰지만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늘 밤 그녀가 보여준 행동들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대답이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다. 폐공장의 낡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희뿌연 먼지와 뒤엉켜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한서윤은 낡은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강태준의 상처를 살피기 위해 몸을 숙였고 두 사람 사이에 물리적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구급 상자에서 꺼낸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낯선 채취와 긴장감이었다. 서윤은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대충 묶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든 상태였지만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은 머리카락과 드러난 어깨선은 그녀가 방금 전까지 사선을 넘나든 전사였음을 잊게 할 만큼 묘한 관능미를 풍기고 있었다. 태주는 어깨를 파고드는 통증 속에서도 자신의 눈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자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서윤은 핀셋으로 상처 부위에 박힌 작은 유리 파편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태준의 미간이 고통으로 인해 꿈틀거렸다. 마취제도 없이 진행되는 응급처치였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런 태준의 인내심에 내심 놀라면서도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의 손길은 투박한 굳은 살과는 대조적으로 섬세하고 정확했다. 피 묻은 거즈가 바닥에 하나둘씩 쌓여갈수록 상처는 조금씩 지혈되었고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쳐냈다. 이 남자가 재벌 회장이 아니라 전장의 동료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지만 서윤은 곧바로 냉정을 되찾고 그와의 거리를 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치료가 끝나고 정적이 찾아오자 태주는 셔츠 단추를 풀어 헤친 채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서윤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다시금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침묵을 깨며 이제는 진짜 대답을 들을 차례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당신이 혜성그룹의 외동딸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진짜 이름과 목적을 말하라는 그의 추궁은 단호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자신의 본명은 한서윤이며 민간 군사기업 소속의 보안 전문가라고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서윤의 고백을 들은 태주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지만 크게 동요하는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사실에 묘한 만족감을 느끼는 듯 했는데 피아노를 치는 손이 아니라고 확신했던 자신의 직감이 정확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친구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대타로 나오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자신은 태준을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그저 친구의 자유를 위해 잠시 시간을 벌어주려던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말에는 거짓없는 진솔함이 담겨 있었고 태준은 평생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온 본능으로 그녀의 말이 진실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연히 얽힌 것 치고는 그녀가 보여준 능력과 대처가 너무나도 완벽했기에 태준은 그녀에 대한 호기심을 쉽게 거둘 수 없었다. 태준은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눈앞으로 들어올리며 손바닥에 새겨진 흉터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칼날에 베인 자국과 화상을 입은 흔적들이 훈장처럼 남아있는 그녀의 손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과는 너무나 다른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을 보며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는데 그것은 연민이 아닌 동질감에 가까웠다. 자신 역시 겉으로는 화려한 재벌 회장이었지만 내면은 권력 다툼과 배신으로 얼룩진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꽤나 고생한 것 같군. 그의 말에 서윤은 흠칫 놀라며 손을 빼내려 했지만 태주는 놓아주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긴장감이 다른 종류의 텐션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윤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태주는 집요하게 그녀를 응시하며 질문을 이어갔다. 왜 도망치지 않고 나를 구했는지 묻는 그의 질문에 서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녀는 혼자서라면
훨씬 더 쉽게 현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이고, 굳이 목숨을 걸고 타겟이 된 남자를 보호할 의무는 없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눈앞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는 교과서적인 대답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정의감과 부채의식이 작용했음을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이 남자가 보여준 의외의 침착함과 담력에 본능적으로 끌렸다는 사실은 그녀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태주는 서윤의 대답에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고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오늘 밤의 습격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며 내부의 조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호텔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자신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자들은 분명 천명그룹 내부 깊숙한 곳에 뙬리를 틀고 있는 배신자들일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삼촌이자 그룹의 부회장인 박진철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 최근 이사회에서 경영권을 두고 자신과 끊임없이 대립해왔기 때문이었다. 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배신감은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단순히 잘못된 만남에 엮인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들어왔음을 직감했다. 태준은 뒤를 돌아 서윤을 바라보며 제안을 하나 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적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으니 당분간 자신의 개인 경호원 역할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거액의 보수를 약속하며 이 일을 해결할 때까지만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부탁이었고,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한 남자가 벼랑 끝에서 내미는 손길과도 같았다. 서윤은 잠시 갈등에 빠졌는데 보안 전문가로서 위험한 의뢰를 받아들이는 것은 일상이었지만 이번 일은 규모와 위험도가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정재계의 거물들이 얽힌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태준의 눈동자 속에 담긴 절박함과 고독을 외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친구가 연루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 제안을 거절하기 힘들었다. 결국 서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만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하는 성미 때문이라는 핑계를 댔다. 두 사람은 비로소 서로를 파트너로 인정하며 악수를 나누었는데, 태준의 손은 뜨거웠고 서윤의 손은 단단했다. 그들은 낡은 테이블 위에 지도를 펼쳐놓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룹 내부 전산망에 접속하여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비밀 코드를 가지고 있었고, 서윤은 뒷골목 정보망을 통해 암살자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장점을 활용하여 적의 숨통을 조여가기로 합의했고, 이 위험한 동거가 끝날 때까지 서로의 등을 맡기기로 맹세했다. 태준은 서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보안 프로토콜의 허점을 설명해 주었고, 서윤은 태준에게 비상시 대처 요령과 호신술을 가르쳐 주기로 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창고 안으로 희미한 푸른빛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밤새 긴장했던 탓인지 두 사람 모두에게 피로가 몰려왔다. 서윤은 태준에게 잠시 눈을 붙이라고 권하며 자신이 불침번을 서겠다고 자청했다. 태준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부상으로 인한 열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고 소파에 몸을 뉘었다. 그는 잠들기 전 서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는데, 그녀의 등에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는 것 같으면서도 그 어떤 거목보다 든든해 보였다. 태준은 살면서 수많은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아보았지만 이토록 안심이 되는 기분은 처음이었다. 서윤은 창가에 앉아 밖을 감시하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그것은 과거 작전 중에 사망한 옛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녀는 사진 속의 얼굴들을 어루만지며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에게 있어 태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자신을 구원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잠든 태준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잠든 그의 얼굴은 천하를 호령하는 회장이 아닌 그저 지치고 상처받은 한 남자일 뿐이었다. 서윤은 묘한 연민을 느끼며 덮고 있던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에게 덮어주었다. 시간이 흐르고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창고 안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찼고 먼지들은 춤을 추듯 공기 중을 떠다녔다. 태준은 인기척에 눈을 떴고 서윤이 라면을 끓여 오는 냄새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편의점에서 사온 인스턴트 식품들로 조촐한 아침 식사를 차려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묘하게 가정적이라 태준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지었다. 재벌 회장과 킬러 같은 경호원의 아침 식사로는 어울리지 않는 메뉴였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국물까지 싹 비웠다. 음식이 들어가자 몸에 활력이 돌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제 방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눈빛으로 교환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윤은 태준의 상처를 다시 한번 소독하고 붕대를 새로 감아주었다. 밤사이 붓기가 조금 가라앉은 상처를 보며 서윤은 다행이라고 말했고 태준은 고맙다는 말을 짧게 건넸다. 그들은 이제 이곳을 떠나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 했다. 서윤은 태준에게 자신의 여분 옷 중 하나인 헐렁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건넸고 태준은 난생 처음 입어보는 저렴한 옷감의 감촉에 어색해했지만 군말 없이 갈아입었다. 변장을 마친 두 사람은 서로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잠시 어색한 침묵을 공유했지만 이내 결의에 찬 표정으로 창고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갔다. 그들의 앞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부는 바람은 스산하기 그지없었다. 한서윤과 강태준은 낡은 SUV를 몰고 서울의 뒷골목이라 불리는 용산 전자상가의 외진 구역으로 들어섰는데 이곳은 화려한 첨단 도시의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같은 장소였다. 태준은 헐렁한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유리로 된 고층 빌딩과 깨끗한 도로 위에서만 살아왔던 그에게 먼지 날리는 흙바닥과 녹슨 철문들이 늘어선 이곳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불평을 늘어놓는 대신 입을 굳게 다물고 운전대를 잡은 서윤의 옆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며 그녀가 이끄는 대로 자신의 운명을 맡기기로 결심했다. 서윤은 익숙한 솜씨로 미로 같은 골목을 빠져나가 셔터가 반쯤 내려간 허름한 전파사 앞에 차를 세웠다. 겉보기에는 이미 폐업한 가게처럼 보였지만 서윤은 망설임 없이 셔터 밑으로 몸을 숙여 들어갔고 태준도 그 뒤를 따랐다. 내부는 온갖 전선과 부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지만 공기 중에는 미세한 기계 열기와 오래된 남 냄새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서윤이 카운터 뒤에 앉아 졸고 있는 노인에게 다가가 특정한 리듬으로 책상을 두드리자 노인은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그들을 훑어보더니 말없이 뒤쪽의 책장을 밀어 비밀 통로를 열어주었다. 태준은 영화에서나 보던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서윤은 태연하게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비밀 통로를 지나 도착한 곳은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지하 벙커였는데 밖의 허름한 모습과는 딴판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곳의 주인인 정보 브로커 도깨비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모니터 불빛에 비친 창백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다. 서윤은 별다른 인사도 없이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도깨비의 책상 위에 던졌는데 그것은 어젯밤 호텔 습격 현장에서 죽은
암살자의 목덜미에 새겨져 있던 문신을 기억을 더듬어 그린 것이었다. 뱀이 검을 휘감고 있는 기이한 문양을 본 도깨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이 흑사파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흑사파는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잔혹한 국제 범죄 조직으로 돈만 주면 국가 원수도 암살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악명 높은 집단이었다. 태주는 흑사파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악명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이 주는 기시감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서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서며 도깨비에게 천명그룹의 내부 전산망에 우회 접속할 수 있도록 터미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도깨비는 낯선 남자의 당돌한 요구에 코웃음을 쳤지만 서윤이 무언의 압박을 가하자 툴툴거리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태주는 키보드 앞에 앉자마자 능숙한 손놀림으로 복잡한 명령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은 방금 전까지 주눅 들어있던 도망자가 아닌 천명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 그 자체였다. 그는 회장 권한으로만 접근 가능한 비밀 서버인 팬텀에 접속하여 최근 6개월간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 수많은 숫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태준의 눈동자는 빠르게 데이터를 스캔하며 이상 징후를 포착하려 애썼다. 서윤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태준의 작업을 지켜보았는데 그녀는 이 남자가 가진 집중력과 명석한 두뇌에 내심 감탄하고 있었다. 잠시 후 태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강하게 내리쳤고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창과 함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는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이 떠올랐다.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위장된 그 자금의 최종 도착지는 도깨비가 말했던 흑사파의 차명 계좌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 집행을 최종 승인한 전자결제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박진철. 태준의 입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온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그의 삼촌이자 천명그룹의 부회장이었다. 태준은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된 자신을 거두어 키워준 사람이 바로 박진철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태준은 삼촌이 경영권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조카를 죽이기 위해 살인 청부업자까지 고용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절망으로 얼룩져 일그러졌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여윤은 태준의 어깨가 축 늘어지는 것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리태지는 연민을 느꼈다. 그녀 역시 과거에 믿었던 조직으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었기에 지금 태준이 느끼고 있을 감정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태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그 어떤 말도 지금의 그에게는 닿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을 택했다. 태준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데이터를 USB에 저장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벙커를 빠져나와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려 있었으며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굵은 장대비가 되어 도시를 적셨고 차가운 빗물이 태준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는 듯 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 빗소리를 들으며 잠시 침묵을 지켰는데 라디오에서는 천명그룹 회장의 행방불명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준은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응시하며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삼촌은 내가 죽기를 바랐겠지만
나는 살아서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서윤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태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단순한 경호 임무를 넘어선 두 사람의 공동전쟁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태준에게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는 박진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냉정하게 지적했다. 흑사파와 같은 거대 조직은 꼬리 자르기에 능하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과 현장을 잡지 않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판단이었다. 태준도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며 박진철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만들거나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한강변의 인적 드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태준은 라면 국물을 마시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재벌 회장이 차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자조 섞인 농담을 던졌다. 서윤은 그에게 김치를 건네주며 이런 상황에서도 농담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을 보니 다행이라고 받아쳤다. 좁은 차 안에서 김서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온기가 피어올랐고 그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인간적인 호감이 싹트고 있다는 증거였다. 태준은 서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왜 그토록 삼촌을 믿었는지 고백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유일한 혈육이었던 삼촌은 그에게 아버지와 다름없는 존재였고 태준은 삼촌에게 인정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괴물은 피보다 진한 가족에마저 집어삼켜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비정한 승부뿐이었다. 서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짧게 언급했다. 그녀 또한 동료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지만 태준을 만나고 나서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서윤의 진심 어린 고백은 태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불씨가 되었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며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좁은 차 안의 공기 밀도가 한층 더 짙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칼을 갈아야 할 때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박진철이 흑사파와 접촉하여 장음을 치르거나 추가적인 모의를 할 때를 노려 현장을 급습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태준은 자신이 미끼가 되겠다고 제안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면 박진철은 불안감에 휩싸여 흑사파에게 재차 암살을 지시하거나 확인을 위해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너무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태준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윤에게 자신의 생명을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말하며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서윤은 태준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고 목숨을 걸고 그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들은 박진철을 유인하기 위한 무대로 1000명 의료원 VIP 병동을 선택했다. 그곳은 태준의 개인 주치의가 있는 곳이자 보안시설이 철저하여 외부의 침입을 통제하기 용이한 장소였지만 역으로 적들이 침투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릴 장소이기도 했다. 태준은 비밀리에 주치의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중상을 입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도록 지시했다. 이 정보가 박진철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사냥은 시작될 것이었다. 서윤은 병원의 도면을 구해 동선을 체크하고 함정을 설치할 위치를 파악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밤이 깊어가고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었고 물러설 곳도 없었다. 다가오는 새벽은 그들의 인생을 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는 시간이 될 것이었다.
태주는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며 잠시 눈을 감았고 서윤은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가올 폭풍을 예감했다. 차가운 빗물이 도시의 오물을 씻어내듯 그들은 이번 싸움으로 썩어빠진 과거를 도려내고 새로운 미래를 쟁취하리라 마음먹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끝이 파멸일지 구원일지는 오직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천명의료원 VVIP 병동의 복도는 죽음처럼 고요했고 창밖을 때리는 거센 빗소리만이 그 정막을 위태롭게 붙들고 있었다. 강태주는 새하얀 환자복을 입은 채 병상에 누워 있었으며 그의 몸에는 심전도 모니터와 각종 생명 유지 장치의 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은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처럼 병실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그는 감은 눈꺼풀 아래로 초조함을 감춘 채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파놓은 가장 위험하고도 대담한 함정이었다. 자신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 적들을 유인한 뒤 일망타진하겠다는 계획은 성공하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대로 죽음으로 직행하는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병실 구석 소패는 한서윤이 어둠과 하나가 된 듯 숨죽여 앉아 있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노트북 화면을 통해 병원 내부에 설치해둔 CCTV 영상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화면 속의 병원 로비와 복도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산해 보였지만 서윤의 동물적인 감각은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살기를 감지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미세한 잡음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웠고 손은 허리춤에 숨겨둔 글록 권총의 차가운 감촉을 확인했다. 태준을 미끼로 쓴다는 계획에 끝까지 반대했었지만 그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병원 지하주차장 입구의 CCTV 화면이 짐승의 눈빛처럼 번뜩이며 지직거리더니 이내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서윤은 즉시 노트북을 덮으며 태준에게 신호를 보냈다. 놈들이 왔어요. 태준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불 속에 숨겨둔 손으로 소형 전기 충격기를 꽉 쥐었다. 적들은 예상대로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시야를 차단한 뒤 침투를 시작한 것이었다. 서윤은 병실 문을 잠그는 대신 문틈을 살짝 열어두어 그들이 안심하고 들어오도록 유도했고 자신은 문 뒤의 사각지대에 몸을 숨긴 채 호흡을 멈췄다. 복도 끝에서부터 젖은 군화가 대리석 바닥을 밟는 둔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차 커지더니 VVIP 병실 앞에서 뚝 멈췄고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소음기가 장착된 총구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다.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내들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병실 내부로 진입했고 그들의 시선은 오직 침대 위에 누워있는 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선두에 선 암살자가 확인 사살을 위해 태준에게 다가가 총구를 겨누는 순간 서윤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갔다. 그녀는 손에 든 메스보다 날카로운 전술용 나이프로 암살자의 손목을 그으며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동시에 그의 턱을 무릎으로 가격하여 단숨에 제압했다. 억하는 비명과 함께 첫 번째 암살자가 쓰러지자 뒤따라 들어오던 놈들이 당황하며 총격을 가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쓰러진 놈을 방패 삼아 몸을 날렸고 태주는 그 틈을 타 침대에서 일어나 전기 충격기를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목덜미에 꽂아 넣었다. 푸른 전류가 튀며 거구의 사내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좁은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서윤은 적들이 재정비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링거 거치대를 휘둘러 또 다른 적의 머리를 강타했고 태주는 화병을 던져 시야를 가린 뒤 적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환상적이었다. 병실 안의 적들을 모두 제압한 그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도로 뛰쳐나갔지만 상황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복도 양쪽에서 수십 명의 무장 귀환들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라 군대 수준으로 조직된 용병들이었다. 흑사파가 이토록 대규모 병력을 동원했다는 것은 박진철이 이번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음을 의미했다. 서윤은 태준의 팔을 잡아 끌며 비상계단 쪽으로 달렸지만 그곳 역시 이미 적들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다. 총알이 빗발치며 벽면의 타일을 박살냈고 유리 파편이 튀어 태준의 뺨에 붉은 생채기를 만들었다. 서윤은 복도 중앙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 뒤로 태준을 밀어넣고 엄폐 사격을 가하며 응수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백발백중이었지만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 탄약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젠장, 여기서 막히면 끝이야. 서윤이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탄창을 교체하는 동안 태준은 스테이션 데스크에 있는 병원 내선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는 병원의 화재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켜 혼란을 유발하려 했지만 통신선마저 이미 끊겨 있었다.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섬에 갇힌 꼴이었다. 적들은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며 압박해 들어왔고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확성기를 통해 항복을 종용했다. 강태준 회장 얌전히 나오면 고통 없이 보내주겠다 하지만 저항하면 네 옆에 계집부터 갈기갈기 찢어 죽여주지. 비릿한 웃음 섞인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서윤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끌 테니 당신은 그 틈에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가요. 서윤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지금 나더러 당신을 버리고 도망치라는 겁니까? 그건 내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그때 병원의 방송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내 사랑하는 조카 태준아, 거기 숨어 있느라 고생이 많구나. 그것은 박진철 부회장의 목소리였다. 태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다. 박진철은 여유만만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네가 그렇게 쥐새끼처럼 숨어 있을 줄 알고 내가 특별한 손님을 모셔왔단다. 어디 한번 화면을 보렴. 복도 끝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가 켜지며 화면 가득 누군가의 모습이 비쳤다. 화면 속에는 서윤의 친구이자 진짜 혜성그룹의 영예인 이수진이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질려 울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총구가 겨누어져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박진철은 서윤이 대역이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그녀를 압박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다. 이것은 태준뿐만 아니라 서윤의 숨통까지 조이는 완벽한 덫이었다. 내 옆에 있는 그 가짜 경호원 아가씨가 꽤나 실력이 좋다고 들었다. 하지만 과연 친구의 목숨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박진철의 비웃음이 스피커를 통해 날카롭게 꽂혔다. 태준아 10분을 주마. 그 안에 내 앞으로 걸어 나와서 경영권 포기 각서에 지장을 찍어라. 그렇지 않으면 저 예쁜 아가씨의 머리통이 수박처럼 터지는 꼴을 생중계로 보게 될 거야. 화면 속의 수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살려달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태준은 창백하게 질린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절망감을 느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적을 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다는 자책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윤은 화면 속의 친구와 눈앞의 태준을 번갈아 바라보며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빠졌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태준을 넘기면 태준은 죽고 박진철이 그룹을 장악하여 수많은 사람을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하지만 태준을 지키기 위해 버티면 아무 죄 없는 친구가 자신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할 것이다. 적들의 사격이 잠시 멈추고 복되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자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침묵과도 같았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보다는 그녀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고 그 눈빛은 서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다. 태준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나가겠어. 내가 나가서 해결할게. 당신 친구를 희생시킬 수는 없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다시 주저앉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다. 아니요. 나가면 둘 다 죽습니다. 저놈은 약속을 지킬 위인이 아니에요. 각서를 받는 즉시 당신과 수진이 모두를 죽일 겁니다. 서윤의 냉철한 분석은 정확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그저 절망적인 확인 사살에 불과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스피커에서는 박진철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5분 남았다. 선택해라 태준아.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슬픔과 망설임은 사라지고 차가운 이성과 광기 어린 결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태준의 귓가에 입을 가져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나를 믿어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목숨보다 더. 서윤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태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소형 섬광탄이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천천히 간호사 스테이션 밖으로 걸어나갔다. 복도에 매복해 있던 적들의 총구가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겨누어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다. 쏘지마. 내가 나갈 테니 친구는 건드리지 마. 그녀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고 화면 속의 수진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진철은 흥미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공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오호라, 의리 하나는 대단하구나. 그래, 일단 무기를 버리고 앞으로 와라. 서여인은 허리춤의 권총과 발목의 나이프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천천히 적진을 향해 걸어갔다. 태준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쥔 섬광탄의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성공 확률이 1%도 되지 않는 미친 도박.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윤이 적들의 포위망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와 태준의 시선이 허공에서 짧게 교차했다. 그것은 작전 개시 신호였다. 서윤이 갑자기 몸을 비틀며 바닥에 떨어뜨렸던 권총을 발로 차 올렸고 동시에 태준이 섬광탄을 적들의 머리 위로 던졌다. 쾅, 눈을 멀게 할 듯한 강렬한 빛과 폭음이 터지며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하얀 빛의 감옥으로 변했다. 적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고 귀를 막는 사이 서윤은 공중에서 권총을 낚아채며 바닥으로 슬라이딩했다. 그녀의 총구가 불을 뿜으며 가장 가까이 있던 적들의 다리를 정확하게 노렸고 태준 역시 엄폐물에서 뛰쳐나와 소화기를 집어들고 적진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박진철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CCTV로 상황을 지켜보며 즉시 부하들에게 사살 명령을 내렸다. 죽여, 다 죽여버려. 혼란 속에서도 훈련받은 용병들은 맹렬하게 방역하기 시작했고 서윤과 태준은 십자포화 속에 갇히고 말았다. 총알이 서윤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붉은 피가 튀었고 태준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려 대신 총탄을 맞았다. 태준이 신음하며 쓰러지자
서윤의 눈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포효하듯 소리를 지르며 쌍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 보였다. 총알을 피하며 적들에게 접근해 급소를 타격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사신과도 같았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고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때 병원 건물이 흔들릴 정도의 굉음과 함께 옥상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박진철이 도주를 준비하거나 혹은 지원 병력이 도착한 것이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서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태준을 부축하며 이를 악물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섬광탄이 터진 직후의 병원 복도는 지옥의 입구처럼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다. 한서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강태준의 겨드랑이에 어깨를 밀어넣고 그를 일으켜 세웠는데 그녀의 가녀린 몸 어디에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믿기 힘들 정도였다. 태준은 왼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끔찍한 고통이 전신을 찢어발기는 듯했지만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서윤은 물론이고 옥상으로 끌려간 인질인 수진까지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비상계단을 향해 나아갔고 그들의 뒤로는 정신을 차린 용병들의 고함 소리와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비상계단에 들어서자 서윤은 태준을 벽에 기대게 하고 잠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재빠르게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은 고작 7발뿐이었고 적들은 수십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면 승부는 승산이 없었다. 태준은 고통으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는 와중에도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서윤의 손목을 잡았다. 그는 옥상으로 가는 헬기장 유도등을 끄고 보안 셔터를 조작하려면 15층에 있는 중앙통제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헬기가 뜨지 못하게 막아야만 박진철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그의 판단은 정확했지만 그것은 곧 두 사람이 여기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서윤은 부상당한 그를 혼자 보낼 수 없어 망설였지만 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서윤은 짧은 순간 갈등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태준에게 자신의 예비용 단검을 쥐어주었다. 그녀는 반드시 살아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눈빛으로 전하며 태준을 15층으로 통하는 복도로 밀어넣고 자신은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향해 몸을 돌렸다. 태준이 절뚝거리며 통제실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확인한 서윤은 다시금 전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계단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적들을 향해 방가쇠를 당겼다. 좁은 계단 통로는 총성으로 가득 찼고 서윤은 난간을 타고 넘으며 적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급소를 타격하는 고개에 가까운 전투를 벌였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옥상에 있는 박진철의 목을 따고 친구를 구하는 것뿐이었다. 한편 중앙통제실에 도착한 태준은 잠겨있는 철문을 소화기로 내려쳐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이곳은 아직 적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상태였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책상을 짚으며 간신히 버텼다. 그는 흐릿해지는 시야를 닦아내며 메인 서버 컴퓨터 앞에 앉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시스템에 접속하자마자 화면 가득 붉은색 경고창이 떴지만 그는 익숙하게 관리자 권한 코드를 입력하여 보안 프로토콜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옥상의 헬기 유도 시스템을 차단하고 병원 전체에 비상 폐쇄 장치를 가동하여 적들의 퇴로를 막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의 집중력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옥상 헬기장은 거센 폭우와 강풍이 몰아치고 있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고
헬리콥터의 로터가 돌아가며 만들어내는 소음이 귀를 찢을 듯 했다. 박진철은 우비를 입은 채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헬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며 그 주위에는 최정의 용병들이 철통 같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박진철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헬기가 착륙을 시도하려는 찰나 갑자기 헬기장의 유도등이 모두 꺼지고 붉은색 비상등만이 요란하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파일럿이 기체를 급상승시켰고 박진철은 무전을 통해 욕설을 퍼부으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확인하려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옥상 출입문이 굉음과 함께 날아가며 한서윤이 빗속으로 뛰쳐나왔다. 그녀의 온몸은 피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두 눈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야수와 같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의 명치를 걷어차고 그의 손에서 떨어진 소총을 낚아채 난사했다. 빗줄기를 뚫고 날아간 총탄에 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졌고 옥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박진철은 수진을 방패막이로 삼아 뒷걸음질치며 자신의 경호 대장에게 저 미친 여자를 죽이라고 악을 썼다. 흑사파 최고의 살인기계라 불리는 경호 대장은 거대한 정글도를 뽑아들고 서윤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서윤은 탄약이 떨어진 소총을 버리고 허리춤에서 전술용 나이프를 꺼내 역수로 쥐었다. 체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빗물 때문에 시야 확보도 어려운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다. 경호 대장이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달려들며 정글도를 휘둘렀고 서윤은 간발의 차이로 몸을 숙여 칼날을 피했다.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두 사람은 빗속에서 치열한 근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상대의 힘은 압도적이었지만 서윤은 속도와 기술로 그 차이를 메우며 상대의 공격을 흘려내고 빈틈을 노렸다. 빗물에 섞여 튀는 피와 땀이 그녀의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의 감각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살아있었다. 15층 통제실의 태주는 모니터를 통해 옥상의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서윤이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자 그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옥상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소방용 구압수를 연결하는 명령어를 입력했다. 이것이 그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통제실 문이 열리며 적의 지원 병력이 들이닥쳤다. 태주는 의자 뒤로 몸을 숨기며 서윤이 준 단검을 쥐었지만 부상당한 몸으로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총구가 그를 향해 겨누어지는 절체절명의 순간 창밖에서 경찰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통제실 안을 대낮처럼 비추었다. 옥상에서는 서윤이 경호대장의 맹공에 밀려 난간 끝까지 몰리고 있었다. 빗물에 미끄러진 그녀가 중심을 잃자 상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칼을 높이 쳐들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바닥에 설치된 고압 살수기가 작동하며 엄청난 수압의 물줄기가 경호대장의 얼굴을 강타했다. 태준이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다. 상대가 비틀거리며 시야를 잃은 찰나 서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올라 그의 목을 다리로 감아 조르며 바닥으로 매다 꽂았다. 우둑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축 늘어졌고 서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켰다. 이제 남은 것은 박진철 하나뿐이었다. 박진철은 자신의 최정예 부대가 전멸하고 경찰 헬기까지 등장하자 공포에 질려 수진을 팽개치고 헬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파일럿은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감지하고 기술을 돌려 밤하늘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박진철은 품에서 권총을 꺼내들고 서윤을 향해 발악하듯 총구를 겨누었다. 오지 마오면 쏘겠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1000명 그룹의 주인이야. 그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서윤은 피 묻은 얼굴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한 걸음씩 다가갔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 껬서 그때 옥상 입구 쪽에서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경찰 특공대의 부축을 뿌리치고 홀로 빗속을 걸어나와 서윤의 곁에 섰다. 붕대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위엄있고 당당했다. 박진철은 태준을 보자마자 손을 떨며 뒷걸음질 쳤다. 죽은 줄 알았던 조카가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신처럼 자신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태준은 삼촌을 향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주인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천명은 탐욕스러운 당신의 것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박진철은 광기에 사로잡혀 태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서윤이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나이프를 던져 박진철의 손등을 정확하게 관통시켰다. 비명과 함께 권총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동시에 옥상으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그를 덮쳐 제압했다. 바닥에 처박힌 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박진철은 저주를 퍼부었지만 태준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길고 길었던 밤의 악몽이 비로소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서윤을 단단히 붙잡아 품에 안았다. 수진은 밧줄이 풀리자마자 엉엉 울며 서윤에게 달려왔고 세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생존의 기쁨을 나누었다. 차가운 빗물이 그들의 몸에 묻은 피와 진흙을 씻어내려 주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이제 안전하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태준은 품에 안긴 서윤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리며 귓가에 속삭였다. 고마워요. 날 지켜줘서 그리고 살아줘서. 서윤은 대답 대신 태준의 젖은 셔츠를 꽉 움켜쥐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어깨가 안도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현장은 빠르게 수습되었고 부상당한 태준과 서윤은 구급차로 이송되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으며 그들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다. 태준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서윤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고 서윤 역시 지친 얼굴로 마주 웃어주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전우이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연인들의 눈빛이었다. 병실에 도착한 후 태준은 긴급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갔고 서윤은 밖에서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수진이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서윤의 시선은 굳게 닫힌 수술실 문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태준이 준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 손수건은 그들이 함께 겪은 고난의 증거이자 그가 그녀에게 보여준 마음의 조각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수술 중임을 알리는 램프가 꺼지고 의사가 걸어 나왔다. 서윤은 숨을 멈추고 의사의 입을 바라보았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의사의 말에 서윤은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켜낸 것이었다. 새벽이 밝아오며 병원 복도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음을 알리는 축복과도 같은 빛이었다. 서윤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 태준이 있는 회복실로 향했다. 이제 그에게 해야 할 말이 그리고 들어야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았다. 계절이 바뀌어 병원 창밖에 플라타너스 잎들이 초록빛을 잃고
붉게 물들어가는 동안 강태준의 회복 속도는 의료진조차 놀랄 만큼 빨랐다. 총상을 입었던 왼쪽 다리는 여전히 재활치료가 필요했지만 그의 생명력은 끈질겼고 무엇보다 그를 곁에서 지키는 한서윤의 존재가 가장 큰 치유제였다. 서윤은 공식적인 경우 임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실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녀는 간병인 대신 직접 태준의 식사를 챙기고 휠체어를 밀며 산책을 도왔다. 병원 정원을 거니는 두 사람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연인들과 다를 바 없어 보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생사를 함께 넘은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고 단단한 침묵의 언어가 흐르고 있었다. 태준은 휠체어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했다. 천명그룹은 박진철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고 태준은 병상에서도 업무를 지시하며 조직을 재정비했다. 그는 부회장 라인에 부패한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임하고 능력 위주의 젊은 인재들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이러한 파격적인 인사는 그룹 내부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태준은 더 이상 과거에 고립된 황태자가 아니었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삶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농담처럼 회장직보다 당신의 경호원으로 사는 게 더 마음 편할 것 같다고 말하곤 했지만 서윤은 그럴 때마다 묵묵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맞춰가는 것을 보며 자신도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밤 병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윤은 짐을 정리하며 태준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이 태준의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화려한 조명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재벌가는 그녀처럼 어둠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옷과 같았다. 그녀는 태준이 완벽하게 회복하여 왕좌로 복귀하는 순간 자신의 역할은 끝난 것이며 이제는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믿었다. 서윤은 짐 가방을 문 앞에 놓아두고 침대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는 태준을 바라보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그것은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상처보다 훨씬 더 깊고 예리한 아픔이었다. 태준은 책장을 넘기지 않은 채 서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쓰고 있었고 그녀가 짐을 쌌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책을 덮고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으며 서윤을 불렀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일이면 나는 다시 전쟁터 같은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데 당신 없이 그곳에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그녀 없이는 자신의 삶이 다시 삭막한 무채색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서윤은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혼자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위로했지만 그 말은 그녀 자신을 설득하기 위한 주문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병원을 나섰고 수많은 취재진과 임직원들이 그의 복귀를 환영하기 위해 로비에 모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 세례가 쏟아지는 혼잡한 상황 속에서 서윤은 군중 뒤편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태준의 뒷모습은 눈부시게 빛나 보였고 그녀는 지금이 작별 인사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친구인 수진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전하고는 조용히 뒤를 돌아 병원 뒷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서윤이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는 순간 누군가 그녀의 손목을 거세게 낚아챘다. 놀라서 고개를 돌린 그녀의 눈앞에는 숨을 헐떡이며 서 있는 태준이 있었다. 그는 중요한 기자회견을 뒤로 한 채 경호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녀를 잡기 위해 달려온 것이었다. 태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흐트러진 넥타이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가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왜 인사도 없이 도망치려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서윤은 시동을 끄고 헬멧을 벗으며 이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태주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유일하게 빛났던 순간은 바로 당신과 함께했을 때였다고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당신은 나를 단순한 의뢰인으로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내게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자 내 영혼을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태준의 눈동자는 진심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그 강렬한 눈빛 앞에서 서윤의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방어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언젠가 당신에게 짐이 될 것이라고 주저하며 말했다. 태주는 서윤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그녀와 눈을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어둠 속에 있다면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면 되고 당신이 위험하다면 내가 방패가 되어주면 됩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는데 그것은 처음 만났을 때 썼던 경호 계약서였다. 태주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종이 조각을 허공에 날려보냈다.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끝났으니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겠다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기한이 없는 평생의 파트너로서 서로의 곁을 지키는 동등한 계약이었다. 서윤은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평생을 누군가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아왔던 그녀에게 태준의 제안은 처음으로 빗속으로 걸어 나오라는 초대와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계약에는 위약금이 아주 클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농담처럼 물었다. 태준은 미소를 지으며 내 전 재산과 인생을 걸 테니 당신은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된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주차장의 소음과 매연 속에서도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긴 긴장과 두려움을 떨쳐내는 해방의 웃음이었다. 계절이 몇 번 더 바뀌고 서울에 첫눈이 내리던 날 천명그룹 본사 회장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떨어지고 있었다. 태주는 결제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마친 뒤 의자를 돌려 창밖의 설경을 감상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 대신 서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사진 속의 두 사람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캠핑장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제왕이 아니었으며 퇴근 후 돌아갈 따뜻한 집과 그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행복한 남자였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서둘러 재킷을 챙겨 입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로비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그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고 태주는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회전문을 통과했다. 회사 앞 광장에는 하얀 눈을 맞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는 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활동하기 편한 가죽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예전의 날 선 긴장감 대신 부드러운 여유가 넘쳐 흘렀다.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서 둘러주며 춥지 않냐고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오니까 하나도 춥지 않다고 대답하며 그의 팔짱을 꼈다. 두 사람은 눈 내리는 거리를 나란히 걸으며 저녁 메뉴를 상의했는데 그 평범한 대화가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행복이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어떤 순간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한서윤에게 있어 강태준과의 만남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지만 동시에 운명이 선물한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장을 누비지 않았고 대신 보안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었다. 태준 역시
그룹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하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거듭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바쁜 일정을 쪼개어 함께 여행을 다니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호텔 레스토랑을 다시 찾았다. 깨진 유리창과 부서진 테이블은 온데간데 없고 레스토랑은 여전히 우아하고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가짐은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태주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서윤에게 건배를 제의했다. 우리의 엉망진창이었던 첫 만남과 그리고 그보다 더 스펙터클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서윤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공간을 채웠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서윤에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눈앞에 있는 남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회장님의 맞선 자리에 대타로 나갔던 그 무모한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단번에 뒤흔들었지만 그 흔들림 끝에 그녀는 비로소 단단한 땅 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었다. 두 사람의 맞잡은 손은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